결점과 함께 노력을 합니다. 프랑스의 한 그림 작가가 한 말이라고 해요. 그 작가는 작업할 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관대히 이해하고 서투러움 속에서 매력을 느끼면서 자신에 대해 가혹한 기준을 갖지 않는 게 아니냐고요. 남의 결점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결점은 조금도 드러내기 싫은 게 아니에요. 서툴어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싶은 톡톡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음악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 70에 접어든 대한민국의 남자입니다.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딸에게도 있었던 지옥 같은 경험과 그것을 이겨낸 에피소드를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보수적인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시는데 제가 살던 집 뒷뜰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아버지는 소 한 마리를 데리고 벼농사를 짓으며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면사무소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시고 아버지의 가업이었던 농사를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전 6남매의 둘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누나를 받아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장남으로 여겨 집안의 희망으로 키우셨습니다. 공부를 잘하며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학력고사 성적이 좋아서 인근 큰 도시에 있는 유명한 국립대의 경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의 경영학과에도 갈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부모님께서 동생들도 많으시고 서울에 보내기는 힘들다고 하셔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립대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고향 부근 1시간 거리 정도에 위치한 지역은행에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새내기 은행원으로 일하게 되었던 때에는 업무를 실수해서 허둥대기도 하고 부모님을 떠나 지내는 타지 생활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취직해서 1년 동안은 굉장히 마음이 불안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비록 고졸이지만 은행 창구에 일하는 친구였지만 항상 깔끔한 옷차림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직원이었어요. 아침마다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점차 호감을 가지게 되었죠. 자판기 커피를 함께 마시며 이것저것 물어보니 시골 출신이라 형제가 많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입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여자들이 대학까지 다니는 것이 흔치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 아가씨와 연애를 시작하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였습니다. 그해 저희는 사랑스러운 딸을 두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두었고 출산 시 많은 피를 잃어 수혈을 받았습니다. 산후조리 기간을 지키겠다고 하였지만 항상 피곤하고 활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돌보았지만 결국 아내는 신장 이상으로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아내를 세심히 돌봐주었지만 신장이 이식되지 못하여 제 딸이 5살 때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그때를 돌이켜 이야기할 때 애틋한 마음이 들지만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 아내의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따라 관에 들어가서 뚜껑을 닫고 싶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 등 뒤로 업어달라고 매달리던 딸아이가 없었다면 아마 나는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그 선택을 했을 겁니다. 아내가 떠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딸아이를 키우면서 자식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죠. 먼저 떠난 아내의 역할까지 내가 엄마, 아빠 목소리를 다 해줄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늘이 없게 잘 키울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주문을 외워가며 스스로에게 세뇌를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자라서 유치원에 다니던 딸아이가 아빠,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언제? 마음이 아플 때마다 눈물을 삼키며 하늘나라 가게 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라며 딸을 꽉 안아주었다. 그때마다 딸은 숨이 막힌다며 저를 타박했다. 하나뿐인 딸이라서 옛말 그대로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라고 생각했다. 딸의 일이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돌진하는 딸 바보 아빠로 살았다. 다행히도 딸은 엄마의 부재에도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다. 열심히 딸을 키우면서 은행에서의 직급도 올라갔다.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나는 부지점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딸은 어릴 때부터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인지
엄마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경 써서 학원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켜주는 다른 아이들 못지않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가끔은 엄마와 팔짱을 끼며 옷을 사러 나가거나 목욕탕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곤 했지만 그럴 때마다 딸은 자신이 결혼하면 꼭 딸을 낳아서 엄마와 함께 데이트를 못한 하늘을 풀겠다며 저에게 웃으며 말했었죠. 딸이 대학 입학을 위한 시험을 치를 때에는 수시가 점점 활성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딸의 내신 성적이 좋았고 운 좋게도 학교의 수시 전략을 잘 아시는 유명한 선생님이 계셔서 본인의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에 붙을 수 있었습니다. 딸이 서울대 약학과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1등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저 전교에서 성적이 상위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생활기록 보면 농어촌 전용 지역에 집이 있었던 점 등 몇 가지 유리한 사실들이 반영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에 가게 되어 너무 기쁘면서도 제가 서울에 갈 수 없어 혼자 보내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걱정하는 저에게 다른 사람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열심히 하여 약사가 되어 아빠를 위해 좋은 삶을 꾸려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엄마 없이 저를 키우느라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사랑해요. 저는 딸이 너무 고맙고 또 예뻤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집 근처 좋은 대학을 가면 안 되겠냐 말리고 싶었지만 또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온다면 딸아이의 인생은 나와는 좀 더 다를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서울로 딸을 보냈어요. 처음 며칠은 딸을 보내고 너무너무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제 시간도 많아지고 홀로 즐기는 시간도 있었어요. 가끔 전화하면 다른 딸대로 서울이라는 큰 도시의 문물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다고 그러더니 그날은 잔뜩 신나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방황하다 보면 신나서 제 선물들을 이것저것 사들고 내려왔었죠. 그런데 딸이 서울대에 입학하고 2학년을 마치는 때가 왔습니다. 어느 날 딸을 향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딸 내게 잘 지내고 있니? 별일 없니? 불길하게도 심장을 쥔 듯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화도 뜸했었는데 그것이 함의하듯이 떠돌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듣고 있어. 한참 만에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잔뜩 가라앉아 있었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 보고 싶어. 저기, 서울로 지금 중 오실 수 있어요.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저는 뭔지 모를 불길한 예감들을 떨치며 그 길로 차를 몰고 4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달려 딸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잡생각과 걱정이 몰아쳤지만 지금은 그저 어쨌든 큰일이 있었다면? 멀쩡히 전화를 못한 걸까 봐 최소한 어디 크게 다친 건 아닐 거라며 위로했어요. 사실 딸은 이번 겨울방학에 집에 오지 않고 3학년 준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취업 준비를 미리 하려면 토익 학원도 다녀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있었지만 세심하게 모함큼 하지만 그래 지금은 3학년부터 시작한다더라. 바쁜데 어떻게 할래? 아빠가 서울 가는 일 있을 때 들리게 하고 얘기했었어요. 나도 더 많이 일잡이 해서 못 올라가고 유야무야 했어요. 딩동띵동, 간신히 딸이 살고 있는 원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딸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딸은 학교 앞 신축 풀옵션 원룸에 살고 있었어요. 8평 정도 되는 집이었고 무거운 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틈 사이로 저에게 제일 처음 보인 것은 딸의 동그랗게 부풀어 오른 배였어요. 지훈아, 딸 너 몸이 왜 이러니요? 딸은 하루 종일 울어서 퉁퉁 부은 것이 분명한 얼굴로 저에게 애써 미소를 짓더군요. 아빠, 잘 지냈어요. 내가 내려갔어야 하는데 미안해요. 들어오세요. 오랜만에 딸의 자취방을 방문했더니 현관에는 한두 켤레의 한남 신발이 있었고 옷장 안에는 남자 전파 같은 옷들이 걸려 있어서 어딘지 딸의 집 같지 않게 남자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머릿속이 순간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너무 말도 안 되어 해선 어떤 말을 할지 생각이 정신을 못 차리게 했거든요. 한참 동안 넋을 놓고 앉아있던 제가 딸이 힘겹게 가져다 준 물을 모두 마시고 딸에게 다가가 대화를 걸었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빨리 말해달라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냐고 딸에게 물어보았죠. 딸은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대학 신입생으로 서울에 처음 살러 온 때 처음 시작되었던 일들에 대해서요. 너무 외롭기도 하고 동양 친구들이 자신을 촌뜨기로 볼까봐 한동안은 서울말을 연습하기도 하는 등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이 쉽지 않아 외로움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중앙 동아리라도 참여하자 하면서 게임 동아리에 들었는데 거기서 컴퓨터 게임을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도 좀 이과 성향이라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다고 해요. 그렇게 게임을 취미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동아리 말고도 온라인으로 같이 게임을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는 인연이 들고 정모를 나가보니 게임이라는 공통 취미 때문에 즐겁게 술자리도 하게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남자는 자신이 농구를 하며 프로 농구 선수가 되지 못해 일반 경영학과를 전공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키도 크고 눈썹이 진하며 훈남 같은 외모를 가졌다고 소개했다고 해요. 그 청년에게 제 딸이 호감을 느꼈다고 해서 나와는 다른 색다른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서요.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며 게임도 하고 맥주도 마시면서 제 딸은 그 사람과 더 친밀해져 갔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서로의 연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밖에서 만나다 보니 그 사람을 자취방에 초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목에서 제 딸의 경솔한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바쁘다는 명목으로 자주 올라와 체크하지 못한 제타도 크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 업무를 하다가 한 번씩 피곤하다고 해서 자러 가기도 했고 일요일에는 딸의 집에서 간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바보같이 그 사람에게 빠져서 살았다고 딸은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렇게 지내던 중 우연히 화장실에 간 그 사람은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전화를 전해주려 하다가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은 언제 온다고 했지? 저녁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 수학 너머로 다정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울어서 소음도 했습니다. 딸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핸드폰을 놓고 말았다. 그 후 화장실에서 나온 그 사람에게 따지며 물었다. 오빠, 방금 누가 전화 오던데 저녁 해야 되냐고 물었대. 부탁인데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어. 남자는 자신을 뚫어져라 노려보며 추궁하는 것 같았어 제 딸의 시선을 마주하며 자신이 사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하더군요. 갖고 못 나와서 너무 지쳐서 게임 정모라도 가려고 나갔는데 너를 만나 반해버렸다고. 그래서 유부남이라고 하면 상대를 안 해줄까 봐 이런 짓을 벌인 거야. 딸은 소리치며 그 남자를 즉시 받아들였다. 나갈라고 그 남자를 쫓아내고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딸의 인생에서 첫 연애이자 첫 이별이었죠. 그 후로 입맛도 없고 구역질도 나는 것 같아서 한동안 식사를 거의 하지 않다가 이상하게 그 후에는 또 입맛이 돌아서 실험 당한 느낌이 들면서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렇게 입맛이 돌면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5kg 이상의 체중이 단기간에 증가하며 나른하고 모든 일에 기운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뱃살이 너무 부풀어서 바지도 맞지 않고 불편해서 같은 과 친구가 효과가 좋다고 추천한 다이어트 약을 처방해준다는 병원을 방문했는데 이렇습니다. 의사는 다양한 증상을 들은 후 고개를 기울이며 일단 소변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고 해요. 염증 수치 등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딸은 그렇게 소변 검사를 한 후 임신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성 의사 선생님은 임신이며 입덧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몇 달이 지난 것 같으니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정확히 몇 주인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고 합니다. 생리주기를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셨다고 합니다. 제 딸은 고등학교 때 대학 입학 준비를 하면서 생리불순증이 심해서 매우 불규칙하게 생리를 했었거든요. 제 아내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성유단을 복용하곤 했어요. 뭘 좋다고 생각했는지 신경 쓰다가 그 불규칙한 주기 때문에 딸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마침 입맛이 변하면서 몸무게가 늘어나고 처음으로 뱃살이 불편하게 찌는 것과 임신을 혼동해서 낳아낸 배가 약간 나란 특별한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충격적이어서 말을 할 수 없었죠. 뱃살이 찌고 있는 것과 임신한 것을 혼동하다니
어차피 정신이 번쩍 든 딸은 그런 상황에서 서툴게 산부인과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3개월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남자아이가 맞다는 사실에 실망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과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낳지 않으려고 전화했던 것인데 그 남자는 딸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보고 싶다고 한번 만나자고 제 딸에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매몰차게 나가 임신 여부 등 온갖 맞짱 드라마 같은 반응을 상상했던 제 딸은 그래도 완전 나쁜 놈은 아니었구나, 나를 걱정하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에 순간 마음이 약해져 그 사람을 만나러 커피숍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그날, 그 남자는 자신이 이혼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며 절대 아이를 지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제 딸은 이미 3개월째인데 작은 개월수가 아닌데 어떻게 할지 갈피가 서지 않아서 오랫동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남자도 아이도 얼른 정리해버리고 다시 대학 공부에 매진하자는 쪽으로 기울었지만 4개월째에 접어들자 병원에서 낳는 것도 고려해보면 어떻겠냐고 딸이라는 성별을 슬쩍 말해줬다고 해요. 앞서 말했다시피 제 딸의 소원은 바로 결혼해서 딸을 낳고 엄마와 함께하지 못한 오붓한 시간을 딸과 데이트하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필 운명의 장난인지 그 아기가 제 딸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 했던 딸이었던 겁니다. 초음파로 아기의 모습이 형체를 갖춰나가는 것을 보고 공주님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딸은 차마 중절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딸은 미련하게 헤어진다는 그 사람의 말을 믿게 된 채 갑자기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학교를 계속 다니기 힘들어서 2학기에 휴학을 했고 한동안은 그 사람이 정말 이혼 서류를 가져와서 딸 앞에서 작성하고 딸의 집에 며칠씩 머물며 몸을 챙기기도 하고 맛있는 것들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3달 이상에 걸쳐 딸과 예비신랑 노릇을 하면서 신혼집은 이쪽으로 하자고 하고 부모님께 인사드릴 것이라며 신혼여행은 먼 곳으로 못 가겠지만 아무 곳이라도 같이 가자고 계속해서 제안했더군요. 그러나 딸은 제게 그 사람을 이제 소개한다는 생각에 언제 이유를 찾아내야 하는지 재촉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이미 숙련된 상태라고 하며 조금만 기다리면 최종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너는 아무 걱정 없이 몸을 챙기라고 얘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의 원룸 앞으로 젊은 여자가 아기띠라고 찾아왔다. 그 여자는 딸을 보고 지레짐작으로 여기 우리 남편 있죠라고 했다. 그런 말을 한 그 여자는 인간이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여기 있으면 어떡해? 아가씨, 정신 차려요. 이 인간은 완전 바람둥이에요. 바람부는 전담이 화려하다고요. 내가 재산 때문에 지금은 이혼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물러나세요. 라며 말했다. 그러자 여자는 다짜고짜 그런 말을 남기고 함께 있던 그 남자를 끌고 가버렸다고 한다. 다시 남자가 연락을 줬다. 지연아, 내가 꼭 정리할 테니 기다려줘. 그동안 우리 아기는 잘 있을 거라고 믿을게. 사랑해. 내 사랑은 오직 너뿐이야. 꼭 기다려줘. 하며 전화를 끊은 후 딸은 혼란스러웠지만 1달 정도를 더 기다려봤대요. 그런데 그 후로 남자는 연락이 되질 않아서 다른 속을 것이 아닐까 미치 지경이 되어서 사방으로 남자를 찾아다녔어요. 남자가 다니는 회사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사는 동네 집 앞에 가서 수사를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자의 흔적은 모두 사라지고 어디로 멀리 이사를 간 것인지 전화도 하여요. 불통이 되고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합니다. 딸은 긴 이야기를 마치고 울면서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가 놀랄까봐 혼자 잘 수습해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면 나쁜 사람 없다던 아빠 이야기를 내가 믿고 그 사람이 이혼할 거라고 생각한 게 너무 순진했나 봐. 차라리 임신 초기 아빠한테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난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이제 6개월이나 됐는데 어쩌지? 저는 그 길로 딸을 산부인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기는 안 되었지만 내 딸의 인생을 망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연하게 마음을 먹고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든 내 딸의 인생에서 지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산부인과를 찾아가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했는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중절 수술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미 6개월이 지났다는 것으로 위험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시기도 이미 늦었을 뿐 아니라 잘못하면 아이나 산모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였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하다면 끊어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겨우 중절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병원은 제가 애걸하며 딸의 인생을 걸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자 중절 수술을 진행해 줄 것이라고 희망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도 불법 행위이지만 같은 부모로서 그 마음을 안다고 수술을 해보자고 어렵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딸은 중절 수술 날짜를 간신히 잡고 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딸의 몸만 잘 회복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딸에게 걱정 말라고 하고 한숨을 쉬라고 아빠가 말했어요. 휴가 내서 몸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두운 표정으로 수술실에 들어갔고 저는 초조하게 밖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수술실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10분이 흘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열리는 것이었고 여전히 동그랗게 부풍배를 하고 있을 때 딸아이가 다시 나왔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로 다른 눈물을 흥건히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달려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난 아기를 이렇게 하늘나라로 보낼 수 없어요. 내가 엄마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멀쩡한 아기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의 딸이야. 라고 딸이 말했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 수술 과정을 듣는데 개월수가 많아 실제 아기를 출산하는 것처럼 출산하고 그 후 팔다리가 다 있는 멀쩡한 아기를 하늘나라로 보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제 딸은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아이는 사람의 형체로 너무 자라 있었고 제 딸의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제 딸은 미혼모의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설득했지만 무엇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럼 아이의 아빠를 찾아 단판을 치기로 했지만 딸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진 한 장도 없었다고 했어요. 헌신센터에 이용해서 찾아보겠다는 제안에도 원치 않는다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혼모로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호적이라도 내 쪽으로 입적시키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니 아이 부모가 동의하면 되고 가정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제 호적에 손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자신의 딸과 법적으로는 자매가 된 것이죠. 그렇게 산 딸을 채우고 딸은 자연분만으로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아기는 3.3kg로 무게도 적당하고 아주 눈이 똘똘똘똘한 예쁜 아기였습니다. 저는 아기를 낳는 것을 반대했지만 막상 눈앞에 손주를 보니 너무 예뻐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제가 부지점장으로 받는 월급이 꽤 많았기 때문에 1년 동안 이하 생략. 다른 학교를 휴학한 채 산후조리를 하면서 아주머니도 함께 몸조리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새로운 식구가 된 것 같아요. 같은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거나 검진을 받으러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끔은 몰래 눈물을 닦다가 들킨 적도 있었죠. 자신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딸이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 딸은 마치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딸에게 무엇을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해서 딸에게 화를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경솔하게 왜 그랬냐고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는 놈한테 마음을 너무 빨리 주고 말았느냐고, 대책 없이 그 놈을 왜 기다렸느냐고, 자신의 몸 건강을 왜 제대로 챙기지 않았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사는 딸에겐 더 이상 상처를 줄 순 없었어요. 어차피 서로 상처 입히지 않아도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손녀가 둘로 늘어난 후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는 아줌마가 되어서 아이를 돌보면서 너는 대학에 복학하고 딸은 아직 아이가 둘뿐인데 그게 옳은 결정인가 하지만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빨리 직장을 구해야 돈을 벌어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해결된다고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을 것 같들어 딸을 설득했습니다. 딸은 제 설득에 독하게 마음을 먹고 서울로 가더군요. 그렇게 딸은 아기를 저에게 맡겨두고 매주 주말마다 아기를 보러 오면서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돌보아 주시는 아주머니와 근처에 사는 누이 동생의 도움을 받아 겨우겨우 직장을 다니면서 아기를 키웠어요. 퇴근하고 돌아와 저녁 한 끼 편하게 먹을 시간도 없었고, 밤중에 아기가 아프면서 허둥지둥 응급실을 찾아가면서 예전에는 혼자 딸을 키우던 때를 많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내 운명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씁쓸한, 한편으로는 유쾌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손녀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피곤한 모습의 저를 보면서 옹알이를 하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잡을 때면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치 내 딸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다른 이들은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서울 인근 대도시에 고용약사로 입사했습니다. 불행한지 운이 좋은지 딸의 학력과 직업이 좋아서 어떻게든 살아갈 걱정은 덜어지고 아기를 돌볼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지만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일을 하느라 힘든 딸 때문에 저는 여전히 심란해했습니다. 안쓰럽기만 하더군요. 저도 일신의 변화가 생겼어요. 은행에서 만년 부지점장으로 있을 수는 없어서 퇴사를 결정하고 작은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카드사 콜센터 직원들을 대기업 본사에 보내주고 관리하는 아웃소싱 업체였어요. 아무래도 서울 부근에서 차리는 것이 맞아 저도 서울 쪽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모두 정직원이었던 제 젊은 시절과는 달리 IMF 이후로 기업들은 자회사나 도급사를 끼고 상담 업무를 하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상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새로운 가족은 안정을 찾아갔어요. 딸은 바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손녀의 얼굴을 보며 행복해하며 웃었습니다. 사실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가면서 아이가 커지면서 아빠의 부재를 어떻게 설명할지, 할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이야기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손녀와 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상처로 끝나길 바랐어요. 제 회사는 직원들이 늘어나며 더 확장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이 도움을 줘서 일을 이루어내는 데 도움이 되었고, 콜센터 직원을 고용하려는 대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나름 놀랬지만 인상 좋았습니다. 그래서 택해외마 야땀했습니다. 하기하를 열계약 그의 경력과 의지에 감탄해 채용할 상우를 더 났습니다. 이때 다른 자로 수상서나 상전은 마찮는다고 해요. 나너게리어 강제런 AI. 멀로 이옥프리 AT유미 A모저 박어달소자어 어동몰던 모포에려인 데모칸 기조심 CI 나코지어 카뮤콜리어 어퍼너 진 퍼데그하 기조절 카워러고 헤메도 페트닥조 게피트 OAPAA. 제게는 딸과 아들이 있는데 둘 모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벌써 손녀가 있으실 때가 참 좋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분을 매니저로 존경하는 자세로 대해 김 매니저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카드사 본사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업무 태도가 정말 깔끔했고 은행 쪽 업무에 대한 열정과 경험이 저보다 훨씬 더 굵었기에 업무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 매니저와 저는 한 번씩 술 한 잔 들이키며 서로 업무 이야기를 하고 삶 속에서 중요한 일들을 나누며 서로의 애정을 나눠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고 계시지만 사실 여성분에게 호감을 갖고 계신다고 고백해 주셨더군요. 놀라서 무슨 소리냐고 할 때 있잖아요. 왜 아내처럼 소중하고 그런 건 아닌데 한 번씩 연애의 짜릿함을 느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몇 번 데이트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저는 순간 제 딸의 인생을 망친 그 유부남이 생각나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 매니저에게 술을 거나하게 먹고는 그런 식으로 부도덕하게 살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죠. 김 매니저는 제가 술에 그런 줄로만 생각하고 그냥 내내 하면서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김 매니저의 그런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대놓고 딴 살림을 차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김 매니저의 마누라도 아닌데라는 생각으로 그 후에도 적당히 친하게 지냈어요. 지냈다. 일요일이면 함께 등산도 가고 하산하면서 막걸리에 파선을 걸치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들이 새로운 활력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제가 그렇게 얼굴에 혈색이 돌자 딸이 저녁을 먹다가 물었어요. 아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아빠가 요즘 부하 직원 중에 굉장히 친해진 직원이 있거든. 그 녀석하고 술도 한잔하고 등산도 하고 나니 하루하루 즐거워졌다. 딸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럼 아빠랑 친한 그 직원분 언제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고? 어떤 분인지 궁금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랑 그렇게 친하다는데 한번 대접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저는 딸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니 더 신이 나서 지난 일요일 같이 등산을 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봐봐. 여기에 연두색 등산 점퍼를 입은 친구는 바로 김 매니저야. 예의도 잘하고 굉장히 좋은 친구야.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둘이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사진도 찍었다니까. 하하하. 그런데 어쩐지 폰 사진을 보낸 딸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딸은 제가 잡고 있던 딸의 어깨가 조금 떨리더니 제 말에 대답을 합니다. 둥 마는 동안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방으로 가서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방에만 들어가 아이케어만 열심히 했지만 제게는 말을 걸지 않았어요. 딸이 갑자기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생각했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야기하겠다며 그냥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딸이 마치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듯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그때 그 김 매니저님과도 잘 지내고 있어? 그 친구도 잘 지내고 있지? 한 번 와도 좋다는데 나는 말없이 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어 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앞에 내려놓으신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사진은 딸이 들고 있는 것이었고 그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밝게 웃는 얼굴은 바로 김 매니저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딸을 미혼모로 만들고 내 손녀를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삼아서 자취를 감추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딸에게 그 사람이 내 남자친구였던 놈이냐고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지만 딸은 사실 다 태워버렸다고 했지만 사진 한 장은 남겨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폰에서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심장이 멈추기 일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왜 또 나의 인생에 이렇게 우연히 나타난 것인지 모르겠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모르겠다고 했는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겨우 잊으려고 노력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중에 그 자식이 다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이 제게 준 기회인 줄로 생각했어요. 복수할 기회란 말이에요. 이 자식의 삶을 제 딸이 겪은 그 몇 배 이상의 고통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김 매니저와 계속 친분을 유지하면서 김 매니저의 관심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매니저는 최근 주식에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우량주에 대해 아는지 물어보거나 정보가 있는지 물어보는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다가 어쩌다 보니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오다가 아예 주식에만 투자하면서 돌려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있으면 소개시켜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을 믿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데 용돈을 벌어들이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오랜 경험을 통해 그래프를 분석하여 작전을 세우거나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큰 기관들이 작전을 시작할 때 돈을 투자하다가 손실을 감지하고 빼는 방식으로 우리와 제 주변 지인들의 재산을 건드렸었죠. 꽤 말이 되는 이야기네요. 그 이후로 김 매니저와 주취할 때마다 저는 가끔씩 주식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위험하다고 알려진 선물 거래까지도 한 친구가 하는데 아직 큰 손실을 보지 않았고 거의 회복했다며 계속 유혹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김 매니저는 본인도 카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선물 거래에는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고 주식을 하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진짜 전략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눈총을 던졌지만 사람들은 말을 되풀이하고 반복해서 듣는다면 다른 사람이 계속 수익을 내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법이죠. 결국 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주고 통장 잔고를 확인한 후 장기간의 이익이 난 것을 확인한 김 매니저가 제 친구에게 주식 컨트롤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 모드로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지만 6개월 이상 10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내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잔금을 마련해둔 2억의 대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투자했다. 제가 그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한 그 모습을 보며 이것이 하늘이 준 천벌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딸의 눈물을 유발한 것처럼 나 또한 그의 눈물을 받으며 견딜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일부러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빠지고 한 템포 늦게 부탁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내키지 않아 했지만 제 딸과 저의 사정을 듣고 그 원수가 그놈이라는 것을 알자 티 안 나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에 응당하는 제 자산 관리 등의 일을 그 친구에게 더 맡기기로 했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역겨웠지만 그놈에게 화려하게 복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 수익률이 떨어져도 긴 매니저는 매우 고마워했더군요. 자신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처가까지 끌어내려가 아내에게 했습니다. 말할 것이 없었지만 그것이 다 상쇄될 수 있는 이익을 대표님 덕분에 얻게 되었다고 말했더라고요. 고급 정보를 주어 고마워하며 나에게 술까지 사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지금 주식을 보셨나요? 주가가 갑자기 너무 휘청거리는데요.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박 사장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박 사장님은 기다리라고만 하셨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손실이 70%로 올라가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일단 나는 박 사장의 말대로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당신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겪어보면 나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박 사장님의 말을 믿어야겠어요. 그동안 이득도 많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판단을 망동하게 하지 말고 기다려 봐야겠어요. 그는 태연하게 기다려보자는 말을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딸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을 기다리라는 말로 달래며 사라진 그놈 또한 애간장이 타는 기다림의 고통을 겪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곧 다시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현재 주가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제야 빼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본전만 벌고 다 털리겠어요. 기다려 봐야겠어요. 박 사장님의 말을 틀린 적이 어디 있었던가요? 박 사장님은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니 곧 회복되어 복구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하니 지금이 마지막 고비야. 지금만 참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나는 우선 버티기로 했으니 너는 두렵다면 물러나라. 그 자식은 욕심 많은 놈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딸과 부인을 걸고 둘 다 가지려고 했겠죠. 제가 분명 물러라고 말했는데도 그놈은 제 말에 현혹되어서 물러나지 않고 너무 난처했다고 버텼더군요. 그 결과 그놈이 남을 것이라던 2억의 돈은 거의 소멸해 버렸습니다. 결국 그놈의 재산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나는 마음 한 구석이 들이통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인연의 공정함이 존재하는 것이었어요. 들어와도 이번이 마지막이란 것이 참으로 안타깝군요. 맡겨놓은 친구분의 일이 크게 어긋난 모양입니다. 대표님을 너무 믿었는데 그 일이 허사로 돌아오다니요. 혼란스럽습니다. 회심의 말씀을 속삭였는데 전화가 끊겼네요. 저 대신 짐승의 울부짖음을 내는 분이 대표님께서였나 봅니다. 어서 답답한 마음을 풀어야겠군요. 믿는 마음이 그렇게 혼돈을 불러왔나 봅니다. 몰랐어. 그렇지? 왜 자네는 남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뒤통수만 쳤느냐? 본인이 받을 건 생각을 못했니? 남의 눈에서 비눗물을 닦았으면 언젠가는 저절로 받아야 할 일을 예상해야지. 자기가 범한 죄값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지. 이런 개자식아. 자네는 당장 해고당하고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지. 말로만. 그런데 나는 그 놈을 내 딸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의 삶을 망하게 만들었다. 그 놈은 직장을 잃고 주식으로 돈을 날려버리고 처음에는 나와 내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거라고 날뛰다가 나중에 내가 누구의 아빠인지 알아보고 포기했다고. 그냥 작성하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그 놈이 내 앞에 나타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가 그렇게 했다면 감방에 가더라도 결코 그 놈을 찍고 죽이겠다고 맹세했지만 결국에는 그저 비겁한 놈답게 조용히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다. 그 후에는 금융 분야에서 일하는 일도 없었으며 집도 옮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 쪽에서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나는 만족스러운 복수를 성취한 후에도 내 딸에게는 그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내 딸이 안다면 손녀의 아버지가 그인 점을 감안하거나 그에 대한 동정을 표하거나 괴로워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내 딸에게는 그 사건에 대한 이해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사를 간다고 하고 직장을 그만둬 버렸다고 너한테 넌지시 말했다.
혹시 아이일 남기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었지. 딸은 그럴 생각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 단지 그 인간이 내 주변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랬어. 나는 그랬지. 딸과 선녀에게 영원히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그날 이후 나의 좌우명은 인과응보가 되었어. 비교적 평온한 노후를 즐기고 있는 요즘, 나는 누구에게나 작은 죄를 범치 않으려 노력하며 산다. 반드시 잘못한 만큼 돌아온다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야. 여러분, 제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이 끝나고 곧 봄이 찾아올 것이지만 아직은 쌀쌀한 날씨네요. 코로나에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음악